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어겼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열린 가운데 동료들은 해경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 유지 확정과 함께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우선돼야 하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촉발이 된 여당의 주장부터 살펴보고 파장과 영향을 분석합니다. 첫 소식은 이교욱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어겼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 대표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으며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김건희, 최혜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까지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의 설치도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 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현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강한 설치 의지를 밝힌 민주당은 의원 총의를 모아 추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개 사퇴 요구에 대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 권력인 사법부는 그 이유를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사법부를 직격한 건데 그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첫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는 단서를 앞에 달았던 발언이었지만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싣는 것이란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은 1시간 만에 다시 브리핑을 통해 언론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잘라 오독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입법부의 요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은 견지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의 얘기는 일단 귀담아 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임명된 권력으로서는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 권력인 국회에 힘을 싣고 사법부를 견제한 발언을 재차 확인한 겁니다. 여당 지도부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직접 지지하진 않으면서도 사법부를 향해선 날성각을 세운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국민의힘은 선출 독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유죄 판결이 두려워 무죄로 만들기 위한 사퇴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주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열린 첫 현장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대통령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의 최대 수혜자는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법치 파괴 폭주이자 선출 독재의 상징적 장면이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건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당내에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헌법에 따라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사퇴 압박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장 표명 없이 침묵했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을 향한 여당과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앞서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던 것과 다른 반응입니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개인 거취 문제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법원 내부에선 헌법에 어긋난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것인 만큼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일선 판사들도 황당해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부장판사도 사법부는 헌법 질서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인데 정치권에선 힘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부와 여당이 탄핵 심판 등 공식 절차를 밟지 않고 정치적인 압박만 벌이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탄핵 심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 심판을 안 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이거 자체도 또 문제입니다.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법관들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에요. 발언부터 좀 보면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브리핑에서 입장은 없다라고 바뀌었어요. 이 정도면 오락가락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아침 첫 브리핑에서 강 대변인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그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했죠. 하지만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단서를 달긴 했었지만 공감한다는 취지로 충분히 읽힙니다. 이후 다시 브리핑을 열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다시 확인을 했으니까 적어도 대통령실 대변인의 입장은 오락가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은 이해하겠고 대통령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대법원장 사퇴 총대는 그야말로 이제 여당이 맡은 것 같은데 여당의 요구는 확실한 대법원장 사퇴인가요?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 공개석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한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 민주당은 줄곧 조 원장 사퇴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5월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온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6만 장에 달하는 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게 가능하냐 이러면서 졸속 재판 주장하고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는 그 사법개혁의 흐름, 일련의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예, 민주당은 갑자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내건 3대 개혁 중에 검찰과 언론 개혁에 이어서 사법 개혁을 본격화할 시기가 됐다 이런 설명인데요. 여기에 최근 있었던 전국 법원장 회의가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법원장 회의를 임시로 소집하고 사법 개혁에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 걸 문제 삼았는데요. 당 입장에서는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마침 당정대가 모였던 만큼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와 또 사전 조율이 있지 않았냐 이런 추론도 나오는데 당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탄핵 얘기까지 나왔어요. 실제 탄핵이 추진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하. 대법원장의 탄핵을 직접 거론한 서영교 의원이나 민주당 법사위 또 원내 지도부 등을 취재해 봤는데요. 현재 탄핵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모두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내란 재판에 대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공통적으로 진단하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내란 재판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힘을 보태기 위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담당 재판부인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줄곧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재판부 교체 요구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정치권 파장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또다시 압박하고 있는 관세 소식입니다. 일본과의 자동차 대미 수출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불이익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6일부터 관세로 인해 기존의 일본보다 저렴했던 우리나라 차량이 오히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먼저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소나타의 가격은 26,900달러, 같은 급의 일본 토요타 캠리는 28,400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차는 일본산보다 5% 정도 낮은 가격으로 경쟁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관세가 15%로 낮아집니다. 25%인 우리나라와 15%의 일본. 이 관세를 현지 가격에 그대로 적용하면 소나타는 33,600달러, 캠리는 32,600달러로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대차는 올 2분기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도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격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 이 수치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수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출이 아니라 북미 생산 기지를 확충하는 비중을 높여야지만 손실이나 피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던 시나리오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1일부터 종료되는 미국 내 전기차 세액 공제도 문제입니다. 보조금 종료로 위축될 전기차 시장을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대부분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이어서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결국 행정명령 서명이 늦어질수록 대미 수출 품목 1위 자동차의 미국 내 위상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우리도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기 위해선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일본처럼 미국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협상에서 난항을 겪은 산업부 장관이 귀국하고 이번엔 통상본부장이 미국으로 급히 떠났습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하루 만입니다. 출국에 앞서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좀 일본에 비해서 좀 25% 관세를 좀 부과받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적인 협상 결과 그리고 또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난한 협상의 그 과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 도착하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현안인 자동차 관세 문제에 협상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를 확정해야 하는데 양국의 의견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됩니다.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고 투자금 회수 후 미국 90%, 한국 10%를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 중인데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란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 측이 요구하는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수익률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0대 10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업계엔 치명타가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사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돕는 등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자동차 업계 지원책 마련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미국은 이처럼 관세를 무기로 자신들에게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비한 근로자 구금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의 투자 환경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기업과 직원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전문가를 데려와 미국 인력을 훈련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전문 인력들이 모두 귀국하면서 배터리 공장 건설이 석 달가량 지연된 데다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해외 인력을 받아들여 제조업을 되살린 뒤 결국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컴퓨터, 선박, 열차를 예로 들며 특히 조선업을 지목해 1년에 고작 한 척을 만들고 있다며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or building ships.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수습에도 외신들은 강경한 단속 정책과 비자 규제가 기업들의 미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밀물에 고립된 중국인에게 구명조끼를 건네고 숨진 고 이재석 경사의 파출소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함구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는 6명의 해경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사고 현장엔 고 이재석 경사만 홀로 출동했고 실종 6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이 사고 나흘 만에 늑장 대응과 은폐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모두 밝히려고 했지만 파출소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가족분들을 뵈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다 같이 잘 되는 길이다. 일단 재석이 영웅 만들어주고. 이 경사의 유족 역시 인천해경서장이 영웅인 이 경사에게 흠집이 날 수 있다며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증거 자료는 제출할 거예요.
녹취 기록이 있고요. 압박한 그 증거가 있고, 제가 녹취한 기록도 있고, 경찰분들이, 동료분들이 갖고 있는 증거도 있어요. 해양경찰청은 유족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고 이광진 인천해경서장도 진실 은폐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동료들의 폭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왜 이경사 혼자였는지도 의문이었죠. 동료들은 파출소 팀장이 아무 지시를 하지 않아 뉴스를 보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며 비상벨만 울렸어도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동료들은 파출소에 있는 비상벨만 울렸어도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 있던 6명 가운데 팀장과 고 이재석 경사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라 모두 자고 있었지만 벨만 울렸으면 뛰어나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즉시 손에 있는 호출 버튼 하나만, 비상벨 하나만 눌렀다면 모두 일어나서 컨테이너로 와서 상황 대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파출소 팀장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이경사가 혼자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던 시각에도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늦게 알게 된 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탄탄스럽고 풀리지 않는 의혹에 폭로까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독립된 외부 기관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경사가 일했던 인천해양경찰서에선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이경사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BTS의 아버지로 불리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1,9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인데요. 하이브와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PO 절차 중에 지분 매각하라고 지분 팔라고 한 거 맞으십니까? 오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계획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의혹의 핵심은 지난 2019년 방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자 하이브는 상장을 했고 방 의장은 특수목적법인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와 관련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판단을 뒷받침할 만한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이브와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봉 협상 당시 방 의장을 직접 만났는데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의 진술과 기존에 확보된 압수물을 토대로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부산 번화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활보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행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해놓고 경찰에 잡히고 나니 전부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경찰들이 황급히 일어납니다.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무전을 듣고 곧장 출동하는 겁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인상착의가 비슷한 두 남성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합니다. 한 남성의 오단에선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흉기 하나는 인근 화장실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체포 당시 같이 있던 일행은 흉기를 든 남성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장난이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장난으로 그냥 동영상을 찍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범죄 정황으로 봤을 때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이들이 흉기를 들고 활보한 곳은 부산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면 번화가입니다.
당시엔 퇴근 시간이다 보니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걔들 참 장난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쩜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하고.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남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정보는 물론 개인의 재산까지 다양한 민감 정보를 다루는 곳이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며 억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공단 직원들은 정보를 마음대로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는 일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열어봤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물론 생활 습관과 장애 유무, 진료 내역부터 직장과 재산 등 민감한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은 모두 각자 업무 권한 내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람 제한 조치는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전부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엔 직원이 진단서를 캡처해 사내 메신저에 공유했다. 개인정보가 민감 정보란 인식이 없는 조직 문화란 내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보다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가 하면 장모와 처남의 재산 정보를 유출하거나 여동생 직장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4건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를 막기 위해 공단이 최근 3년간 보안 시스템 강화에 예산 1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단 열람이 안 되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도 꽤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무한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단 측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면서 기술적으로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특검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검찰 내부 동향을 보고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인정한 건데 그렇다고 고가의 그림을 선물해서 특보가 되는 매관매직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호환 작가 그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지난해 총선 공천과 특보 임명에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김 전 특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왔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림을 건네기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신복으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김 전 특보는 검사 시절 첫 근무지인 대구지검에서 당시 특수부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검찰 내부 정보를 전달했고 윤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지난해 총선 전까지 한 달에 한 번 법조계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직접 소통하며 이른바 줄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수사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특보 측은 동향 보고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로 능력을 인정받아 국정원 특보로 채용된 것이지 뇌물을 준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오는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특검팀은 김 전 특보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준 시점을 2023년 2월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오늘까지 포함해 특검에 3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하자 이번엔 꼭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는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현안을 청탁하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건 한학자 총재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차원의 청탁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를 상대로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3차례 모두 불출석하자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다시 내비치며 한 총재를 압박했습니다. 특검팀은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례 출석에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출석 거부가 아니라 건강상 이유 때문에 출석을 못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통일교명이 입장문을 통해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하고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며 반드시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에서 3일 내로 지정해주는 날짜에 출석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압박에 한 총재 측이 자진 출석 의지로 맞서는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각자 체포영장 발부와 기각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일단 한 총재의 실제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 2019년 공수처 신설 법안을 놓고 벌어진 여야의 물리적 충돌입니다. 6년 5개월이 지나서 검찰이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강력 규탄했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서로 고성을 저지르며 격렬하게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노루발 못법이 이른바 빠루까지 동원해 회의실 문을 강제로 열려하고 법안 처리를 막으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복도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면서 여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27명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는데 의원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오늘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6년 5개월 만입니다. 재판에 참석한 나 의원 등은 독재에 맞선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등 대부분의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에 내려지는데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조국 위원장이 첫 공식 석상에서 성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조 위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치 시험대가 지지율 반전을 이뤄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국회로 복귀한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성비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으로 첫 입을 열었습니다.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하여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신뢰하는 비대위가 되겠다며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실명 거론을 금지하고 2차 가해 및 가짜뉴스 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구체적 피해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명 결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의 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비대위는 피해자의 회복, 치유를 위해서 매진할 것입니다. 성비위 부실 대응 지적에 뒤늦게 각종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여론조사에서 발표된 낮은 당 지지율도 과제로 남습니다. 혁신당은 이번 비대위 출범으로 오는 11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네, 말로 하는 정치. 오늘 화제가 된 말들을 정치 톡톡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누가 시어머니? 시어머니라는 말이 장소와 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늦어졌던 장관들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아하. 원민경 여가부 장관, 이 자리에 친정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왔는데요.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던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분이시었는지 잘 지내오고 강훈식 비서실장 원장관에게 이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님 어머니를 피고치는 누가 봐도 알겠어요. 야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까지 이로써 104일 만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전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임명식장 수요식에 모두가 참석을 했네요.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좌파 구글. 구글은 외국 업체인데 좌파라고 한 거 보니까 반대편에서 한 얘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에 체류 중인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의 발언입니다. 예. 전 씨는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서 열린 한 우파 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구글 본사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구글 코리아가 지금 좌파들이 장악했는지 보수 유튜버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전 씨 미국으로 출국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 행사에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 원짜리 방탄복도 구입했습니다. 이 행사에는요,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고등창 변호사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한길 씨 아직까지 미국에 있었군요. 다음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격돌. 지금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대정부 질문인데 대정부 질문은 사실상 야당의 시간이다 이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야당 첫 타자로 나선 이미자 의원은 모든 공세를 김민석 총리에게 집중했습니다. 네. 미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 관세 협상 압박, 가뭄 상황 때 김 총리는 어디 있었냐고 말이죠. 이렇게 존재감 없는 총리 저는 처음 봅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동반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짐 좀 덜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캐물었는데 김 총리 선거였습니다. 총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이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탄핵소추안 발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도 정치가 아닌 고성만 난무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보단 거취 질문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정치톡톡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러시아의 공격용 드론이 이번엔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사흘 전엔 폴란드 영공을 무려 19차례나 넘나들었는데요. 계속되는 러시아의 드론 도발에 미국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루마니아 상공에 드론 한 대가 떠 있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자폭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입해 약 50분간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루마니아 당국은 F-16 전투기 2대를 띄우고 독일 공군기 2대를 추가로 동원해 드론이 떠날 때까지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불과 사흘 전에도 드론으로 폴란드 영공을 19차례 침범했습니다. Naruszenia przestrzeni powietrznej, polskiej przestrzeni powietrznej przez dużą liczbę rosyjskich dronów.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산된 도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나토 동맹국으로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동시에 나토의 대응 수준을 시험하는 인내심 테스트라는 겁니다. 러시아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미국도 강경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Unacceptable and unfortunate and dangerous development in this regard. Not about the drones were intentionally launched.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에 러시아의 도발까지 겹치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이 자칫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주말 동안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선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이 미국 유타주에선 하루 동안 토네이도 2개가 덮쳤습니다. 국제 사건 사고 소식 황지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도로가 꺼지더니 주행하던 트럭이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도로에 난 구멍은 순식간에 커지면서 급기야 트럭이 수직으로 선 채 빠져버렸습니다. 지난 13일 멕시코시티에서 탄산음료 배달 트럭이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곧바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알레이다 알라베스 이스타팔라파 시장은 노후화된 배수관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펄펄 타오르는 화염이 주택들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마닐라의 한 빈민가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판잣집에서 시작돼 빠르게 번졌고 무려 1,100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지역은 불과 한 달 전에도 화재로 1,000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은 곳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 남동부에서는 토네이도 2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몬테주마 크릭 인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검은 깔때기 구름을 들이우며 주택 3채를 무너뜨렸습니다. 부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유타에서 토네이도가 보통 5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9월 중순에 나타난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초강경 대책을 내놨습니다. 산재 사망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고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추진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안성 교량 붕괴로 숨진 노동자는 4명입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안전장치인 스크류잭을 제거한 채로 작업하다가 참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망 사고가 발생한 법인은 앞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습니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면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 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책임은 전부 원청이 져야 하고 사고 발생 직전 연도 영업이익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인 회사는 최대 500억 원,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보다 작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은 최소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묻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되도록 하여 OECD 국가 중에 산재재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오래된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인 현행 기준보다 완화해 연간 다수 사망, 즉 1년에 2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영업정지를 2차례 받은 건설사는 3번째 영업정지가 아니라 아예 등록 말소를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관련 법안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이라며 기업 존폐가 걸린 만큼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예,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대한 당근책도 내놨습니다. 배임죄를 포함해 과도한 기업 처벌 규정을 손보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산재 근절을 강조하면서 규제 완화를 언급한 건 노동계와 기업 사이 균형 맞추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규제가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는다고 포문을 열며 답답해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하게. 효과도 별로 없어요. 에너지만 엄청나게 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범죄인 배임죄를 들었습니다.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어. 그 배임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상 못할 일이죠. 외국인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라며 이런 악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기업 속성을 이해 못한 처사라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 중심의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예, 항상 남아 돌아서 문제라는 쌀이 올해는 어찌된 게 추석 물가 안정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20kg 한 포대가 6만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비축미를 대거 풀기로 한 건데요. 이러다 묵은 쌀로 차례 지내야 하는 건 아닌지 또 걱정입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대형마트 쌀 코너. 정부 지원으로 5천 원 할인이 들어갔는데도 작년에 수확한 호남미 20kg이 6만 원에 육박합니다. 단일 품종 쌀은 10kg에 3만 7천 원에 달합니다. 20kg짜리 쌀 평균 소매 가격은 6만 1천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나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벼가 여무는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 생산량이 줄었는데 정부가 수매를 늘렸기 때문. 올해 수확을 앞두고 시중엔 묵은 쌀이 더 줄면서 막 나온 햅쌀 가격은 10kg에 5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매년 오르고 있다고는 느끼는데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먹을 때는 살짝 멈칫하긴 하죠. 쌀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까지 오르자 정부는 처음으로 추석 물가 안정 대책에 쌀을 포함시켰습니다. 주 수확기인 10월 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비축미 5만 5천 톤을 풀고 전통시장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추석 지나면은 급속하게 그 가격은 낮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황금 연휴 기간 소비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다음 달 2일에서 12일까지 인구 감소 지역 철도 여행에 50% 할인이 지원되고 올해도 4일에서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31개 특별 재난지역 숙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15만 장 발행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는 추석 선물 세트 판매에 한창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5만 원도 안 되는 과일 세트가 인기인 반면 백화점에선 1억 원 넘는 위스키도 등장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백화점 식품관의 추석 선물 코너가 꾸며졌습니다. 부드러운 풍미를 자랑하는 최상급 암소한우 세트가 300만 원, 단 100개만 한정 판매합니다. 오로지 한 병만 준비한 1억 3천만 원짜리 위스키도 등장했습니다. 인도에서 국빈에게 선물하는 차 세트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선물도 준비됐습니다. 최장 10일의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희소성 높은 선물 세트로 프리미엄 고객 잡기에 나선 겁니다. 휴가가 길고 또 장기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선물로 마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프리미엄하게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실속형 선물 세트가 인기입니다. 이곳 대형마트가 지난 한 달간 사전 예약을 받았더니 가장 많이 팔린 과일 세트 1위부터 4위가 모두 5만 원이 안 되는 상품이었습니다. 또 통조림과 조미료 같은 가성비 제품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4만 원대 후반 정도 그렇게 과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하고 있어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오가는 정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 예산은 1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쓰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양극화가 추석 선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연일 최고점을 찍던 코스피가 오늘은 사상 처음 3,400선도 돌파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속을 끓였던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하면서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다시 시작된 상승 랠리 어디까지 갈까요? 강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역대 최고가인 3,40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3,420까지 치솟았다가 국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전거래일보다 0.35% 오른 채 마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수 출범 이후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선 코스피 종가입니다. 역대 최고점을 나흘째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정부가 장시작 전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달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둔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상법 개정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입법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 상승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계속되는 불장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거래 대금은 올해 일평균보다 18% 많은 20조 원을 넘었고 30대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도 1월보다 40% 늘어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약국이 문을 닫은 늦은 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할 때 편의점 찾는 분들 종종 계실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화상을 입었거나 지사제가 필요할 때 소용이 없습니다. 이 편의점의 상비약 종류가 너무 적기 때문인데 13년 전 지정된 품목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현재 시각은 밤 9시입니다. 지사제와 화상 연고가 필요해서 약국을 찾았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직 늦은 시각이 아니니까 다른 곳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국도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찾은 곳도 마찬가지.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약국들은 대체로 이른밤에 영업을 마치기 때문에 불편을 줄이고자 편의점에서도 일부 상비약을 팔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사제 이런 건 없어요? 지사제는 없어요. 종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 원하는 약을 사지 못했습니다. 지사제와 화상연고를 구하려 했을 뿐인데 주변 응급실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응급실 가기는 좀 뭐하고 이럴 때 정말 발을 동동 굴릴 일이죠. 좀 더 구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재 국내 편의점들은 해열 진통제와 종합 소화제, 감기약 등 11종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3년째 품목이 그대로입니다. 법으로 제한된 탓이 아닙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사제와 화상연고, 인공 눈물과 제산제 등도 편의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 절차에 나서지 않아 실제로는 해당 약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불만이 나오는데 약사단체는 정반대 주장을 펼칩니다. 상비약 종류를 늘리면 편의점 업계만 이익을 볼 뿐 소비자에겐 약물 오남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간이나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처럼 슈퍼마켓에서 수백 종의 일반 의약품을 다루진 않더라도 부작용이 적고 수요가 많은 약은 판매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출근길에도 막히지 않는 한강 위를 다니는 대중교통 배저 한강버스가 오는 18일 첫 출항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은 출근 시간대 이용할 수 없고 서울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이나 걸려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한강버스라고 적힌 분홍색 배가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선원들은 분주히 시험 운항을 준비합니다. 석 달간의 체험 운항을 끝낸 한강버스가 사업 시작 약 2년 만에 오는 18일 정식 운항에 들어갑니다. 잠실과 마곡 등 7개 선착장을 오갈 예정인데 소요 시간이 예정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울 한강버스는 서울 마곡에서 잠실까지 편도 1시간 15분이 걸리는 걸로 계획됐는데 실제 운항 시간은 52분 늘어날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애초 출퇴근도 가능한 배를 표방했지만 다음 달 9일까지는 출근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운행됩니다. 출근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쫓기는 어떤 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타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운항하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받기가 좀 어렵다는 사실 현실적 고려도 했습니다. 대중교통인데 선착장에서 한 번 배를 놓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자주 다니지 않습니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 아침에 막히는 시간대에 이용하면 딱 좋을 그런 의도가 아닌가.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근 시간에 운행하고 8대인 배가 연말에 12척으로 늘면 운항 간격도 크게 좁힐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박지성과 루니, 퍼디낸드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서울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웃음꽃이 만발한 맨유 동창회가 열린 날 까마득한 후배들은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에 0대3으로 완패했는데요. 맨유 팬들 사이에선 차라리 형님들이 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4번의 리그 우승과 한 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성기의 주역들이 나란히 한국 교복을 맞춰 입고 웃음꽃을 피웁니다. 사이좋게 한국 과자를 나눠 먹기도 하고 영화 K-팝 데모넌터스 캐릭터 사자보이즈를 따라하기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습니다. 한국에서 우정여행을 즐기는 영락없는 중년 남성들은 이벤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 들어서자 월드클래스 축구 스타로 변신했습니다. 행사 첫날 강슛으로 판자를 12장이나 격파한 루니는 다음 날도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대포알 슈팅으로 골을 터뜨렸고 박지성도 녹슬지 않은 정교한 가마차기를 선보였습니다. 모처럼 함께 경기장을 누빈 선수들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경기장에서 같이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전의 기분을 다시 되돌리는 것도 같고 상당히 추억에 젖는. It was great to be on the pitch, not just with my former teammates, but some of the best players to ever play the games. 선배들이 추억에 젖은 날, 현역으로 뛰는 후배들은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에 0대3으로 완패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은퇴한 전설들이 다시 현역으로 뛰는 게 낫겠다는 한숨 섞인 농담도 나왔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선선했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9도, 낮 기온은 23도까지 내려가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늦은 밤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와 영서 북부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